앵커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금 관세 협정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하고 있죠. 이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패권 전쟁의 열기는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하고 어느 쪽이 더 불리하냐? 지금 패권 전쟁의 향방을 지금부터 벌써부터 미래를 내다본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점과 약점을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미국에게 유리한 점도 있고 또 중국에게 유리한 점도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유리한 점이 중국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 혁신 기술도 갖고 있고 여기에다가 달러 패권, 군사력도 있고요. 여기에다 동맹들의 힘도 있고 심지어 식량과 에너지 측면에서 미국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중국이 유리한 점, 제조업 그리고 기술 추격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는 것도 중국한테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강점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에게 가장 유리했던 그 인구 문제, 지금까지는 중국한테 큰 도움이 됐던 힘이지만 앞으로는 이 인구 문제가 중국의 어쩌면 발목을 잡는 굉장히 중요한 약점으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문제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옛날과 다릅니다. 자, 1980년대 후반만 해도요. 중국의 합계 출산율이 미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여기 하얀 선을 보면 중국의 합계 출산율인데 90년대로 바뀌어가면서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합계 출산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2023년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합계 출산율이 1.61로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도 중진국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이 0.99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1.05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미국에서는 이렇게 중국의 합계 출산율이 미리 0.99까지 떨어졌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인구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합계 출산율이 낮았기 때문에 노동 인구 100명당 몇 명을 부양하느냐 이걸 나타낸 총 부양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이 분기점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총 부양비가 높아지지 않은데 22년, 23년, 24년 이렇게 가면서 총 부양비가 급증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100명이 한 40명 정도를 부양하다가 갑자기 중국이 100명이 한 50명 정도를 부양하는 상황이 됐고요. 자, 앞으로 극적인 변화가 오는 건 언제냐? 2046년인데 이때가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100명이 62명을 부양하는데 중국은 63명을 부양합니다. 이렇게 부양비가 갑자기 높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장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2022년부터 중국 경제가 이렇게 힘없이 자꾸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양비가 높아진 나라, 그전에는 유럽과 일본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데요. 자, 일본을 한번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원래 이 총부양비가 낮았을 때는 미국 경제를 압도하면서 한때는 패권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죠. 미국과 일본의 패권 전쟁. 근데 이걸 끝장낸 것은 사실 미국이 공격한 것보다 일본 스스로 무너진 측면이 굉장히 큰데요. 1990년대부터 갑자기 일본의 총부양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가 되면서는 아예 미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총부양비가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총부양비가 늘어나는 순간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중국에서 앞으로 성장률이 갑자기 다시 회복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뜻이 됩니다. 왜 그러냐? 노동이야 어떻게든 대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소비거든요. 소비를 못하게 되면 그 나라의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중국의 소비가 그동안 잘 늘어나지 않던 가장 큰 이유 바로 중국의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미국은 고령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큰 문제가 아닌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5세 이상이 전체 미국의 순자산의 74%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고령층들은 은퇴를 한 다음에도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이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유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사람들은 부동산 비중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금융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달마다 돈이 들어온다든가 금융소득이 있어서 얼마든지 소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국의 고령층이 얼마나 자산을 갖고 있는지 이건 중국에서 통계를 낸 적이 없어서 정확한 통계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중국의 고령층은 문화 대혁명 시대거든요. 그때는 교육도 잘 못 받았고 자산 축적을 할 만큼의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고령층이 미국보다 훨씬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국 사람들은 부동산 비중이 무려 70%나 됩니다. 이 때문에 현금 흐름이 없어서 앞으로 과연 소비를 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죠. 물론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서 무려 80%이기 때문에 중국이 2위거든요. 하지만 중국도 매우 높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중국은 인구가 14억 명이고 그 대신 미국은 3억 4천만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인구의 절대수만 보면 이게 훨씬 더 중국이 유리한 거 아니냐. 만약에 중국이 인구 감소를 겪는다 하더라도 10억 명이 계속 넘을 거고 미국이 인구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한 4억 명이면 절대적으로 중국이 한 2배가 넘는데 그렇다고 중국이 지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영국과 프랑스가 패권 전쟁을 했을 때 영국의 인구는 850만 명, 프랑스는 2,100만 명이었지만 영국이 이겼습니다. 사실 인구 구조가 악화되면 성장률이 추락하고요. 이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패권 전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AI와 로보틱스에 진짜 국력을 다 기울여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왜 이렇게 로보틱스에 전력을 다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바로 중국의 인구 구조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로보틱스를 통해서 미국과의 이 패권 전쟁에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서 앞으로 패권 전쟁의 한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